1980년대의 울릉도는 오늘날 관광지로 알려진 모습과는 달랐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바다는 주민들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은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답답함을 동반하기도 했다. 당시 울릉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다는 곧 생계였다. 아침마다 작은 배들이 바다로 나가고 저녁이면 그물이 가득 찬 고기를 싣고 돌아왔다. 아이들은 방파제에서 조개를 줍고 어른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일을 정리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배가 며칠 동안 묶여 있었고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다. 울릉도 사람들에게 가족은 곧 공동체였다. 좁은 섬마을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모를 수 없었고 작은 변화도 모두의 눈에 들어왔다. 이웃이 새벽에 배를 띄우면 옆집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누군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바닷가에 서서 등불을 들고 기다렸다. 그만큼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사건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는 한국 사회 전체가 급격히 변하던 시기였다. 산업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며 도시와 농촌, 육지와 섬의 삶은 점점 더 큰 격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이나 부산의 거리에는 네온사인이 빛났지만 울릉도의 밤은 여전히 바닷바람과 등대 불빛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섬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당연한 것이었고 바다가 곧 삶의 터전이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가족 역시 그 시대 평범한 울릉도 주민이었다.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그물을 손보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장에 나가 생활용품을 팔았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며 종종 부두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특별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평범함이 이 사건을 더 큰 미스터리로 만들었다. 그들은 어떤 비밀도 갈등도 이상한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보다 평화롭게 살아가던 가족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성실한 이웃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어촌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시작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이 이 가족에게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의 배는 파도 위로 조용히 나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를 배웅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러갔다. 그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등대 불빛이 켜지고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부두에 모였을 때에도 그 작은 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섬은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가족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고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울릉도의 바다는 오랫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삼켜왔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길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울릉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는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날씨면 고기 잡기에 딱 좋다라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다. 바다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날씨는 곧 생계였고 그날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평온한 하루였다. 그 가족 역시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바다를 살피며 조업 준비를 했다. 오래된 나무 배의 밑바닥을 점검하고 그물의 매듭을 다시 묶었다. 손끝은 이미 수십 년 동안의 바닷바람에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의 동작은 익숙하고 능숙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이들을 깨웠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밥상 앞에 앉았다. 그날의 대화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학교 이야기를 하고 마을에서 새로 생긴 소문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그들의 마지막 아침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바다도 잔잔하니 너희도 같이 나가자. 아이들은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모험의 공간이기도 했다. 바다 위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에게는 놀이 같았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하늘이 맑고
파도가 낮은 것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그래, 오늘은 괜찮겠지. 모두 함께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따뜻하게 기억했다. 성실한 아버지, 다정한 어머니, 밝은 아이들. 이웃들은 저 집은 늘 화목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더더욱 그날의 출항은 평범하게 보였다.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어르신들은 온 가족이 같이 나가니 보기 좋다라며 웃어주었다. 배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오래된 배의 닷줄을 점검했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어머니는 바구니에 간단한 음식을 챙겨 넣었다. 각 구운 보리빵과 물 한 병. 하루 바다에 나가면 돌아올 때 허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출항 준비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두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배가 파도 위로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 모두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회상한다.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늘도 바다도 다 평온했으니까요. 가족은 파도 위에서 웃었다. 아이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갈매기를 따라 손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노를 저으며 바다의 깊은 곳을 향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달래며 바람을 가리켰다. 그 모든 장면이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부두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점점 초조해졌다. 평소 같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어야 할 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대에 불빛이 켜지고 바닷바람이 차가워질 때까지 사람들은 바다를 응시했다. 그러나 수평선 너머에는 그들의 작은 배가 보이지 않았다. 작은 배는 고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나아갔다. 그날의 바다는 마치 축복이라도 받은 듯 잔잔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뺨을 스쳤다. 아버지는 노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깔깔 웃었다. 어머니는 바구니에서 보리빵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네주며 조용히 그 순간을 즐겼다. 누구도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배는 점점 더 바다 깊숙이 들어갔다. 울릉도의 해안선이 멀어지고 바다 위에는 가족의 작은 배와 갈매기들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갈매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졌고 하얀 날개는 햇살에 반짝였다. 그 풍경은 평화로움의 극치였고 주변 어느 누구도 불길함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다란 언제나 그렇듯 순식간에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였다. 평온하던 수면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갔다. 작은 물결이 일렁이며 배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노를 멈추고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가족에게 걱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었지만 어머니는 바람결에 실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스카프로 머리칼을 감싸며 말했다. 오늘 바람이 좀 세지는 것 같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저 멀리까지 가지는 않을 거니까.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섬에서 보이는 등대의 불빛이 희미하게 바다 위를 비췄지만 그 작은 불빛은 배에 타고 있는 가족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까지도 배는 무사했지만 이상한 점은 가족이 다시 섬으로 돌아오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부두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돌아왔어야 할 시간. 그러나 수평선 너머로는 작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고기를 좀 더 잡으려나 보다라며 누군가는 말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파도가 차갑게 부딪히는 소리에 사람들의 가슴도 덩달아 조여왔다. 밤이 깊어지자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변했다. 등대 불빛이 파도를 스치며 깜박일 때마다 사람들은 혹시나 배가 돌아오는 건 아닐까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끝내 작은 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별빛은 수면 위를 반짝였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혹시 다른 마을 쪽으로 간 건 아닐까. 그러나 울릉도 주민들은 알았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바다는 좁지만 위험했고 작은 배로 멀리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는 사고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납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다고 속삭였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두에 모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고 바다 바람은 어딘가 낯설게 차가웠다. 등불을 들고 바다를 비춰보았지만 수평선 위에는 검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일가족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작은 배는 끝내 부두로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지만 그 평온함은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바닷가에 나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한두 시간만 늦는다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정을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던 이웃 아주머니는 중얼거렸다. 저 집은 늘 시간을 잘 지키는 집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노인 한 명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바다라는 게 원래 그렇지. 순식간에 사람을 삼켜버리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날 바다는 잔잔했다. 거센 파도도 돌풍도 없었다. 그렇기에 불안은 더 커졌다. 사고가 났다고 보기에는 이상했고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늦게 돌아올 이유도 없었다. 새벽녘 결국 마을은 움직였다. 젊은 어부 몇 명이 작은 배를 끌어내 바다로 향했다. 등대 불빛을 따라 나아가며 그들은 실종된 가족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바다 위에는 고요만이 감돌았고 달빛이 물결을 따라 흔들릴 뿐이었다. 수면 위에는 떠다니는 부표 몇 개, 버려진 그물 조각만이 있었을 뿐 실종된 가족의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수색은 허무하게 끝났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작은 배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혹시 그들이 다른 항구로 갔다가 길을 잃은 게 아니냐고 했지만 섬 사람들은 알았다. 이 섬의 길과 바다는 모두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이들이었다. 길을 잃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날이 밝자 해경에게 연락이 닿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곧장 수색선을 보내 바다를 샅샅이 뒤졌다.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바다를 훑었고 잠수부들이 물속을 살폈다. 그러나 배의 잔해도, 노도, 심지어 작은 유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바다가 한순간에 가족과 배를 삼켜버린 듯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해안선 구석구석까지 뒤졌고 파도에 떠밀려온 물건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허탈한 뿐이었다. 바다는 너무 넓었고 작은 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의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다. 어촌 사람들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을 알고 살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다. 바다가 거칠지도 않았고 날씨도 좋았다. 게다가 가족 전체가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까지 함께였다는 사실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부두에 모여 앉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꿈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는 등불을 들고 바다를 향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색은 점점 넓어졌지만 단서는 여전히 없었다. 섬마을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아이들은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실종은 마을 전체를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다. 며칠 동안 이어진 마을 사람들의 수색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결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파출소 단위의 대응을 넘어서 본토에서 지원까지 도착했다. 군함에 가까운 크기의 수색선이 울릉도 바다에 정박했고 잠수부들이 투입되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수평선을 따라 원을 그리며 저공 비행을 했다. 그 장면은 작은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풍경이었다. 해경은 실종된 일가족의 동선을 하나하나 재구성하려 했다. 그들이 언제 출항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배를 몰았는지, 누구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증언은 모두 비슷했다. 날씨가 좋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배를 타고 나갔다. 평소와 다를 게 전혀 없었다. 마지막 목격 장면은 평범했고 그 뒤로는 완전히 공백이었다. 잠수부들은 해저를 꼼꼼히 탐사했지만 그물이나 어망 일부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해류의 흐름을 계산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결과는 같았다. 마치 작은 배와 가족이 동시에 바다에서 지워진 듯 흔적이 사라졌다. 며칠이 지나자 이 사건은 섬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신문 일면에 울릉도 일가족 바다에서 증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실렸다. 라디오에서는 매 시간 사건 소식을 전했고 텔레비전 뉴스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시대였지만
동시에 바다와 자연은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려웠다. 파도가 거세지도 않았고 날씨도 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섬 주민들은 언론의 취재 열기에 시달렸다. 기자들은 부두와 마을 골목마다 몰려와 주민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그 가족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원한도 없었고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래서 사건은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다. 해경은 실종 가능성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돌발적인 사고. 그러나 날씨가 좋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둘째, 해류에 휩쓸려 배가 먼 곳으로 떠밀렸다는 가능성. 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에서조차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셋째, 범죄 개입. 그러나 작은 섬에서 일가족을 통째로 납치하거나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았다. 수색은 점점 확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다. 실종된 첫날 이후가 지나면서 가족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 그러나 그 어떤 잔해도 심지어 작은 물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후 언론은 사건을 1980년대 한국을 뒤흔든 미스터리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붙잡고 멀리 가지 말라고 타일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밤마다 등불을 켰다. 울릉도는 작은 섬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한 가족의 실종은 곧 전국적인 공포가 되었다. 신혼부부가 해외에서 사라진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땅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것은 더 큰 충격이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자 공식 수색은 점점 축소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와 기다렸다. 바다는 묵묵히 파도를 일으켰고 등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빛을 깜박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가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바다가 삼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면서 해경의 공식 수색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언론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신문들은 매일같이 사건을 보도했고 방송국 기자들은 울릉도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마을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매체들은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미스터리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신문 지면에는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제목이 굵은 활자로 실렸다. 사진에는 실종된 가족의 웃는 얼굴이 실렸고 그 아래에는 가족을 찾는 간절한 글이 이어졌다. 방송은 어머니의 동생이 흐느끼며 호소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등도 없고 빚도 없고 오직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언론의 집중 보도는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집 앞문을 나서면서도 가족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했다.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은 출항을 미루었고 일부는 바다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바다가 잔잔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퍼졌다. 그날 이후 울릉도의 바다는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사람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일부는 보이지 않는 해류가 배를 먼 곳으로 끌고 갔을 것이라는 해양학자의 분석을 인용했지만 다른 일부는 범죄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주장들 모두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 사건은 설명되지 않은 채 추측만 난무했고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다. 실종된 가족의 친척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사촌들은 밤마다 울었고 형제자매들은 섬에 남아있는 집을 지키며 사람들을 기다렸다. 집 안에는 여전히 가족의 물건들이 남아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작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동안 가족들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그들을 붙잡았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는 사건 이야기를 꺼내면 불길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괜히 이상한 소문에 휘말릴까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밤마다 부두에서 등불을 비추며 이곳이 마지막 목격 장소입니다라는 멘트를 반복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사건 직후 매일같이 울리던 취재진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을을 가득 메우던 방송 카메라도 하나둘 사라졌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집 안의 시계는 멈춰 있었다. 빈 방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장난감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을 곳곳에는 사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뛰놀던 소리가 사라졌고 해질녘이면 부두에 나와 수평선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여전히 있었다. 배가 사라진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바다는 여전히 생계의 터전이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여러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바닷속에서 커다란 소용돌이를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날 밤 부두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놀다 유령배 이야기를 지어내며 서로를 놀라게 했다. 그 가족이 아직도 바다를 떠돌고 있다는 괴담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마을에 깊게 자리 잡았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돌았다. 그날 밤 바다는 분명 잔잔했지만 바다 밑은 달랐을 거다. 해류가 갑자기 변해 배를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는 해양학적인 추측이었지만 왜 단 한 조각의 배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일부는 이웃마을 어부들 사이에 묘한 뒷말이 오갔다. 혹시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닐까? 무언가를 본 게 아닐까? 그러나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고 누구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마을 노인들 중 몇몇은 오래된 전설을 꺼내기도 했다. 옛날부터 울릉도 바다는 외부인을 데려간다고 했어. 섬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삼키는 거지. 이런 말은 젊은 세대에게는 미신처럼 들렸지만 사건을 겪은 이들에게는 묘한 설득력을 가졌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사건을 입 밖에 내길 꺼려했다. 괜히 그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가 불길한 일이 닥칠까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나 밤이 깊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렸다. 바다 위에서 웃던 아이들의 모습, 환하게 손을 흔들던 어머니, 노를 저으며 미소 짓던 아버지. 모두가 기억했지만 아무도 대답을 알지 못했다. 마을의 등대는 여전히 밤마다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 묵묵히 깜박였지만 그 빛 아래로 사라진 가족의 흔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수년이 흘렀을 때 마을에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울릉도에서 멀지 않은 장터에서 실종된 가족의 것과 닮은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제보였다. 오래된 은반지 한 개였다. 가족 중 어머니가 결혼 기념일에 늘 끼고 다니던 반지와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우연히 장터를 돌던 중 노점상에게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반지를 소유한 상인은 어디서 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일 수도 혹은 전혀 관계없는 물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만약 그 반지가 정말로 어머니의 것이라면 적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증명이 불가능했다는 점이었다. 사진 속의 반지와 장터에서 발견된 반지는 닮았지만 똑같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단서는 미궁에 빠졌다. 그렇지만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다시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정말 그 가족이 어딘가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건 아닐까? 누군가 그 물건을 갖고 있었다면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닐까? 그 무렵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 한 외지인이 술자리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 울릉도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그날 밤 바다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했다. 작은 배가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 배 주변에는 다른 작은 배가 따라붙는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겁이 나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는 오래전의 기억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다시금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개입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먼 곳에서 기묘한 목격담을 전했다. 울릉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항구에서 실종된 가족을 닮은 사람을 봤다는 것이다. 정확히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얼굴이나 옷차림이 닮았다는 증언이 간간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확인하러 가면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고 사진 같은 증거도 남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모든 소문을 불편해했다. 차라리 그냥 바다가 삼켜버린 거라고 믿는 게 편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이 단서와 목격담을 결코 무시하지 못했다. 작은 물건 하나, 불분명한 증언 하나, 모호한 목격담 하나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붙잡았고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미스터리로 변해갔다. 시간은 흘렀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싸움이었다. 실종된 집의 친척들은 사건 이후 마을에서 쉽게 웃지 못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식탁에 놓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물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실종된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의 교과서가 놓인 책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장롱 속에 곱게 접어둔 옷가지들. 손때가 묻은 물건 하나하나가 그들을 기억하게 했고 그 기억은 희망과 고통을 동시에 불러왔다.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그러나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낼지 말지를 두고 갈등했다. 어떤 이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느냐며 반대했다. 결국 제사는 치러지지 않았고 그 집안의 달력은 언제나 공백으로 남았다. 남은 형제들은 성인이 되면서도 이 사건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볍게 농담을 할 때에도 마음속에서는 늘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눌러 앉아 있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들은 종종 부두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그림자를 찾고 싶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마음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답을 알지 못하는 기다림은 더욱 잔인했다. 차라리 시신이라도 찾았다면 눈물을 흘리고 이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흔적조차 없는 실종은 끝없는 기다림만 남겼다. 밤이 되면 가족들은 종종 꿈을 꿨다. 꿈속에서 실종된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방 안은 다시 고요했고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다가 병을 얻기도 했다. 정신적 고통은 몸까지 무너뜨렸고 남은 가족들의 삶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다.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사건을 입에 올리기를 꺼렸다. 그러나 남은 가족이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함께 앉아 등을 토닥였다. 위로의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깊은 위로였다. 사건이 벌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울릉도의 마을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날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바다를 조심하라고 말하며 종종 예전에 온 가족이 사라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괴담처럼 받아들였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두에 서 있는 낡은 나무 난간에는 여전히 손때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그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바다를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배를 기다렸던 흔적이었다. 그때 함께 울었던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당시 어린아이였던 세대는 이미 장성의 부모가 되었다. 세월이 바뀌어도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울릉도의 시장 골목에서는 가끔 낮은 목소리로 소문이 흘러나왔다. 실종된 가족의 물건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이야기, 그날 밤 다른 배가 몰래 바다에 나갔다는 이야기, 누군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다는 추측까지.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헛소문으로 치부했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귀를 기울였다.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 사건 이야기는 다시 떠올랐다. 빗소리와 함께 파도가 거세지면 사람들은 그날의 잔상을 떠올렸다. 바다가 고요했는데도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몇몇 연구자와 기자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울릉도를 찾아왔다. 그들은 주민들의 증언을 다시 채록하고 오래된 기록을 뒤지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사건은 설명되지 않았고 단서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래된 기사 스크랩과 흐릿한 사진 몇 장뿐이었다. 밤이 되면 마을 등대는 여전히 불빛을 바다로 뿜어냈다. 등대 불빛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종종 그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그림자를 본 듯한 착각을 하곤 했다. 파도에 실려오는 바람 소리는 이름을 부르는 듯 들렸고 고요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섬은 오늘도 바람과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바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풍요를,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을. 그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해녀들의 삶은 이 두 얼굴을 동시에 견뎌내는 역사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경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바다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는 파도와 숨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해녀들은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채 매일 바다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시절 해녀는 단순히 물질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제주 가정의 기둥이었고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딸이었습니다. 남성들은 농사와 배를 타기도 했지만 생계를 꾸려가는데 가장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은 해녀들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전복, 소라, 해삼, 미역과 톡, 그것은 곧 밥이자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 대가를 언제나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물속에서 기절하거나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단순한 사고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 한 마을에서 해녀들이 단체로 바다에 나갔다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 사건. 마을 전체를 공포와 절망에 빠뜨린 집단 실종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새벽녘, 마을의 해녀들은 도구를 챙기고 짧은 인사를 나누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무리를 지어 나갔고 바닷속에서 만날 해산물과 그날 벌어들일 돈을 기대하며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해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수확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어도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남편들과 노인들은 해안을 따라 눈이 붉어지도록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닷가로 내려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해녀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평온했고 파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배가 뒤집힌 것도 물질 도구가 떠오른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그 상황은 마치 바다가 한순간에 사람들을 삼켜버린 듯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해류가 갑자기 몰아쳤다. 미군 잠수함이 근처에서 비밀 작전을 했다. 혹은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온 바다, 괴담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960년대 후반 제주 해녀 집단 실종 사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제주 바다의 풍경, 해녀들의 삶, 그리고 실종의 순간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장이 세워지고 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앞으로만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제주는 여전히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농사는 척박한 화사한 토양 때문에 풍족하지 않았고 바다는 늘 위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주의 여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해녀라는 독특한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해녀들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서 무거운 물질 도구를 이고 지고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태왕 물질할 때 쓰는 둥근 부력 도구이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작은 망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 망사 속에는 바다 속에서 건져 올릴 전복과 소라, 해삼, 그리고 해조류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물속에서의 시간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해녀들은 단 한 번의 숨으로 수심 10m,
깊게는 20m까지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는 동안 귀가 울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바닷속에서 바위를 더듬으며 손끝에 닿는 해산물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전복 껍질이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해삼은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더 걸렸고 폐는 불타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숨이 더는 버티지 못할 만큼 차오르면 해녀는 힘차게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물 위에 얼굴을 내밀며 내뱉는 긴 호흡. 이때 들려오는 특유의 숨비 소리는 제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숨비 소리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신호였고 곁에서 함께 물질하던 해녀들에게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해녀가 무사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질 도중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한 수압에 의해 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물속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해녀들은 서로를 찾아 바닷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은 곧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녀들은 바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식들과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주 가정의 많은 남성들은 농사나 배일을 했지만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해녀들이 물질에 얻은 해산물은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해녀 사회는 또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물질은 늘 혼자 하기보다는 무리를 지어 했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서로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해녀는 어린 해녀를 챙겼고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는 숨 참는 법, 바위에 붙은 전복을 따는 요령, 해류를 피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대감이 강했기에 한꺼번에 여러 명의 해녀가 돌아오지 못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해녀란 단순히 가족의 어머니, 누나, 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마을의 생계와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은 또 다른 변곡점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의 물결은 육지에서만 일어났고 섬마을은 점점 더 소외되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몇 해녀들은 더 나은 수입을 찾아 일본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제주 해녀들은 역사적으로 일본 오사카나 규슈 지역에서 물질을 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 이번에도 누군가 몰래 다른 곳으로 갔나라는 추측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사라진 해녀들은 모두 마을의 어머니들이었고 어린 자식들이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은 평소처럼 함께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났다면 시신이라도 물질 도구라도 태왁이라도 해변으로 밀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상황은 사람들을 더 곤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노인들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고 남편들은 바닷가를 서성이며 눈이 충혈된 채 파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마을은 그날 이후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다에서 들리던 숨비 소리조차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여름날이었습니다. 태양이 막 떠오르기 전 마을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해녀들은 각자의 집에서 도구를 챙겨 들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익숙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뒷모습을 배웅했고 남편과 노인들은 집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었기에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해안에 다다르자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해녀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짧게 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를. 그날 바다로 나간 해녀들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을 출신이었고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도 있었고 아직 30을 넘지 않은 젊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웃기도 했고 도구를 정리하며 바쁜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항상 단체로 이루어졌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하기에 해녀들은 짝을 지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위에는 태왁이 둥둥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잠수와 상승을 반복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들려오는 숨비 소리는 바다 위의 리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몇몇 해녀들은 바닷속의 기류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물살이 평소보다 빠르고 바위 근처에서는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해녀들에게 작은 이상 징후는 익숙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그들은 늘 그래왔듯 버티고 견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햇살이 수면 위로 번져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녀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을 모아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해안으로 돌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엄마를 기다렸지만 파도 위에는 빈 태왁만 몇 개 둥둥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풍족한 수확이 있어 더 오래 머무는 거라고, 혹은 먼 곳까지 헤엄쳐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라도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숨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마을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해녀들의 가족들은 해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엄마를 찾았고 남편들은 바다를 노려보듯 응시했습니다. 노인들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늦을 리가 없다.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배를 타고 해안 가까이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도 해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그들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밥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가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급히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갔던 해녀들이 집단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횃불과 손전등을 들고 해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는 더욱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죄어오는 듯했습니다. 해녀들의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바다를 향해 목청껏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만이 차갑게 부딪혀 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분명 잔잔해 보였습니다. 바람도 크게 불지 않았고 파도도 평소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녀들은 단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해녀들과 함께 물질을 준비했던 몇몇 노인 해녀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바닷속은 평소와 달랐다고 말입니다. 바다 위는 잔잔했지만 물속에서는 기묘한 흐름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몸을 잡아 끄는 듯한 애류, 바위 틈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작은 소용돌이, 그리고 귀를 압박하는 알 수 없는 울림. 이 모든 것이 그날 바닷속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바다는 본래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해류가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는 노련한 해녀조차 목숨을 잃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해류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단 한 명이 아니라 무려 10명 가까운 해녀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날 바다 위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고 눅눅했다고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햇빛은 탁하고 흐리게 보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도 바다는 기묘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바다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해녀 몇 명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녀들은 생활고의 등을 떠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저녁밥이 달려 있었고 아이들의 학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오후
바닷가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노인들은 파도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해안 가까이에서는 잔잔해야 할 파도가 불규칙하게 부딪혀 오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일정하지 않았고 바닷속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바다가 끓고 있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녁 무렵 기다림이 절망으로 변할 때 바다는 더욱 기묘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풍이나 폭풍우와 같은 거대한 기상이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하늘은 구름에 덮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거세지 않았지만 바다는 깊고 낮은 울음을 토해내듯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부들은 이 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 어딘가에서 큰 물체가 움직이는 듯한 공명음이었습니다. 배를 오래 탄 어부들은 종종 바다가 신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해안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낮게 울리는 바다의 신음, 그리고 정적 사이에 울려 퍼지는 불길한 공명음.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해류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사람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다 괴담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때때로 인간을 삼키고 그들을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부들은 이 전설을 믿었고 해녀들도 늘 마음 한편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설보다 잔혹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다는 해녀들의 흔적을 단 하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왕, 물안경, 작업망, 심지어 작은 부표 하나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조류에 밀려 반드시 해안으로 떠밀려 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날이 새고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바다는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해녀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 아래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을 삼키고 감춰버린 듯했습니다. 사건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를 기억하는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날 바다는 분명 평범하지 않았다고. 겉보기에는 잔잔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으며 그 기운은 인간의 감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것이었다고. 해가 서쪽 바다로 기울기 시작하던 때 마을은 불안에 잠겼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 나간 지 이미 반나절이 지났지만 해안에는 그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해안가에 앉아 있었고 노인들은 파도만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초조함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남편들과 마을의 장정들이 작은 배를 띄워 가까운 해역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허탕뿐이었습니다. 바다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질 도중 놓쳤을 법한 태와 손에서 빠져나갔을 물안경, 아니면 작업 도중 흘린 작은 도구라도 발견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밤바람에 섞여 커졌고 바다는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동생들은 끝내 잠이 들지 못한 채 해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은 바다를 향해 목청껏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파도에 부서지는 소리와 허공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밤새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 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먼 바다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마을 쪽 해안에 닿았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단순히 길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해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늦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작은 고깃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고 육지에 남은 이들은 해안선을 따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녀들이 그날 아침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는 바다와 메마른 모래사장뿐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이 사건을 두고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바다가 사람을 삼켰다는 속삭임이 마을 구석구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표류하다가 먼 바다 어딘가에서 구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혹시 다른 섬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집집마다 상복을 입은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아이들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매일같이 해안가에 모여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물결이 그들의 사랑하는 이를 삼켜버린 무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을 밝히며 사라진 해녀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재물은 파도에 젖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밭일과 물질로 살아가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바다는 이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빼앗아간 공포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실종된 해녀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텅 빈 듯 고요했고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돌아오지 못한 해녀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어머니를 잃었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으며 남편들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껴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실종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던 수색은 한계가 있었고 이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웃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소식을 전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른 새벽, 수십 명의 어부들과 장정들이 작은 배들을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평소 고기를 잡던 해역은 물론 해류가 강하게 흐는 먼 바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돛 대신 노를 젓는 작은 배들이 줄지어 떠있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함대처럼 보였습니다. 바다 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앉은 사람들은 오직 바닷속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물 위에 떠있는 흔적이나 해류에 떠밀려온 무언가가 보일까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바다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해군과 경찰도 뒤늦게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작은 함정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주변 해역을 탐색했습니다. 수색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손전등과 횃불이 밤바다를 비추었고 배 위에서 사람들은 갈고리와 그물을 내리며 바닷속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평소라면 반드시 해류에 밀려와야 할 물질 도구나 대화, 잠수에 쓰던 망사조차도 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감춘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기묘한 점은 바닷속에서 느껴지는 강한 저류디료였습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 확인했을 때 겉보기에는 잔잔한 바다였지만 속은 강하게 끌어내리는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닷속 어딘가에서 거대한 구멍이 열려 있는 것처럼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힘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잠수부조차 이런 저류는 처음 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바다에 잠긴 용암 동굴이나 해저, 동굴이 열리면서 해녀들이 그곳에 갇힌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제주 바다는 화산섬 특유의 지형 때문에 해저, 동굴이 많았고 실제로 일부 잠수부들이 그 안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녀들이 단체로 동시에 그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단 한 명도, 단 하나의 물건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더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안에 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들과 노인들은 입을 다물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수색 대가 철수한 뒤에도 가족들은 해안을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바람에 맞서 서 있었고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작은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곧 제주 전역의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다가 해녀들을 삼켰다. 용왕이 노여워한 것이다. 외국의 잠수함이 나타나 그들을 데려갔다. 소문은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건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지 사라진 해녀들의 이름과 그들을 기다리던 가족들의 눈물뿐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허망하게 끝난 뒤 마을에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날의 사건은 결코 일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눈앞에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밥을 먹어야 했으며 밭에는 김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경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장례식을 치르는 듯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평소라면 잔잔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익숙하게 받아들였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바다의 모든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파도 부서지는 소리조차 누군가의 비명처럼 느껴졌고 바람에 섞여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해녀들의 마지막 숨비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곳곳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다 위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새벽녘 실종이 일어난 해역 근처에서 마치 횃불처럼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배 위의 등불 같기도 했고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빛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가가 본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발걸음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소문은 미군 잠수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주 인근 바다에는 미군이 종종 훈련을 하러 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혹시 해녀들이 실수로 군사 작전 구역에 들어가 잠수함에 휘말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전설이 다시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이 노여워했다. 해녀들이 바다의 금기를 어겼다. 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해녀들은 물질을 시작하기 전마다 바다신에게 제를 지내며 무사 귀환을 빌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사건 직전 마을의 제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노여워했고 해녀들을 데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밤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손짓하며 바다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엄마의 발자국을 보았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이들의 말을 두려움 속에 받아들이며 더욱 불안에 빠졌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간 소문은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해녀들이 외국인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바닷속에 숨겨진 거대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신문 기자들까지 이 사건을 취재하러 왔지만 그들 역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사에는 기묘한 집단 실종이라는 제목만이 덩그러니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해녀들은 처음에는 다시 물질을 시도했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동료들이 사라진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을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수확은 줄었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마을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해녀들의 흔적은 영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을 위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이후 마을의 일상은 송두리째 뒤흔들렸습니다. 실종된 해녀들의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그들의 물질 도구가 놓여 있었고 방문에는 외출 때 입던 얇은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자리를 지키듯 그 옷을 안고 잠들었고, 남편들은 밤마다 빈 방을 바라보다가 술에 기대어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표류 끝에 다른 섬에 닿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일본으로 흘러가 구조되었을지도 모른다. 남편들은 매일같이 부두에 나가 어선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냉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흘러도 돌아온 이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차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부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든 엄마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은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그 결핍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날을 떠올리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남편들은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단순히 정서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녀의 노동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자 가정의 경제는 곧 무너졌습니다. 남편들은 밭일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잇기 위해 애썼지만 해녀들이 메우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생활은 점점 곤궁해졌고 가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부모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미 늙은 몸으로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은 평생의 슬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치 자식이 언제라도 그 바다에서 걸어 나올 것처럼 끝없는 기다림 속에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끝내 헛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는 또 다른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마을의 깊은 침묵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해녀들의 사진은 여전히 집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명절마다 제사상 한쪽에 그녀들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밥 한 그릇, 술 한 잔이 놓였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라진 가족이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은 아이들을 어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더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이 더 빨리 수색에 나섰다면, 누군가는 바다를 그토록 신성시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조차도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사건 이후 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었고 바다는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빼앗아 간 공포의 심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실종된 해녀들의 이름은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단 한 번도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었던 아이, 아내의 웃음을 그리워하던 남편, 딸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한 부모. 이들의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20년, 그리고 반세기가 가까워져도 그날의 바다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제대로 정리된 기록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록과 증언들이 조금씩 모아졌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흩어진 파편 같아 완전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기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 어르신들의 구술은 가장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바다가 평소와 달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평소라면 잠잠해야 할 바닷속에서 강한 흡입력이 느껴졌고 해안 가까이에서는 불규칙한 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훗날 연구자들이 해저 용출수 혹은 잠수함 해류 현상과 연결지으려 했지만 규모와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당시 아이들이 남겼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모래사장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순간 바닷속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이 굴절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손짓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개인의 증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설처럼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용왕이 해녀들을 데려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외국 군함이 몰래 들어와 데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닷속 동굴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모든 추측은 사실이 될 수도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단 하나, 해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몇몇 언론이 다시 이 사건을 다루려 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노인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고 일부 신문에 짧게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고 과거의 비극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내부에서는 사건의 기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녀 공동체는 매년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닷가 제단에 촛불과 음식을 차려놓고 사라진 동료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기를 기원했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이어가는 행위였고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부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집단 실종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공식 경찰 기록은 부실했고 당시 행정기관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구술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중한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실종된 해녀들의 자녀들이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일부는 평생 어머니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날, 나는 8살이었다. 지금도 파도 소리만 들으면 그날이 떠오른다. 이런 개인의 증언들은 사건을 단순한 미스터리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가족의 상실,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세월을 넘어 이어진 아픔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기를 남겼고 어떤 이는 마을 연보에 짧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작은 글귀와 흐릿한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역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당시의 구술 증언을 모아 책으로 엮었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 기록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미스터리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도 이어지는 아픔으로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주 해녀 집단 실종 사건은 단순히 오래전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할 현실이자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사건은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잃어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가족과 마을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았습니다.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못한 채 세월 속에 묻힌 이 사건은 망각이 곧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바다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해녀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물질을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제주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 해녀들이 집단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제주 사회 전체의 균열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세월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 깊게 남았습니다. 부모를 기다리며 성장한 아이들, 아내를 잃고 생계를 감당해야 했던 남편들, 자식을 떠나보내고 매일 바다만 바라보다 생을 마감한 노부모들. 이들의 이야기는 실종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남겨진 수많은 삶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록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언론 보도도 미약했고 경찰의 수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에 부대 사람들은 추측과 전설로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역사와 진실을 잃어버린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기록과 증언을 남기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실종 사건을 접합니다. 바다에서, 산에서, 혹은 도시 한복판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려야 합니다. 제주 해녀들의 실종은 단지 옛날의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동체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수색했고, 함께 제사를 지냈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개인의 비극을 공동체가 나누며 버텨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입니다. 실종과 같은 사건은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해녀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날에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간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맞서며 살아온 삶 자체가 역사였고 문화였으며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신의 일부가 바다에 묻힌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잊히지 않게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녀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더 이상 누군가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연대해야 합니다. 실종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제주의 파도는 지금도 출렁입니다. 파도 소리에 실종된 해녀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라. 지금 1970년대 부산에 잃어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그 시대, 부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구에는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었고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까지 부산은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들, 그곳에서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며 버텼습니다. 농촌에서 몰려든 젊은이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남아한 가족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부산까지 흘러들어온 무수한 사람들. 그들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산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부두에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어부들의 배가 물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고 좁은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늘 배고픔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치였고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업고 다니며 부모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 12살 소녀가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와 생선을 파는 장면, 이런 풍경은 부산 골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느 날 낯선 어른들이 다가왔습니다. 말쑥한 양복을 입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천사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일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기술도 배우고 돈도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 한 달에 집 한 채 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에 지친 부모들과 굶주린 아이들에게 그 말들은 마치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부모가 병들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가정에서는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브로커들은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을 먼저 설득했습니다. 따님이 일본에 가서 일하면 집안이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드님이 기술을 배우면
평생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지어내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미 일본에 간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다고 하거나 실제로 돈을 벌어온 사람이 있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옥순이라는 14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다가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7살 된 남동생까지 챙겨야 하는 그녀에게 학교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 어머니를 도와 생선 장사를 했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아저씨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웃는 얼굴로 다가온 그는 마치 친척 어른처럼 친근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며 생선을 팔 필요 없이 깔끔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지금의 10배는 벌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소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집안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나니 그 남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든 어머니, 다친 아버지, 굶주린 동생,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냥 포기할 수 있을까?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일본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집안 빚도 갚고 가족 모두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먼 곳에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결과 결국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로커는 며칠 뒤 데리러 오겠다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약속한 날 밤 트럭 한 대가 골목 앞에 섰습니다. 옥순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아주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브로커는 서두르라며 재촉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럭 뒤에는 이미 서너 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소녀들이었고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려 부두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곧 배를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까지는 하루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착하면 좋은 숙소에서 쉬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브로커는 아이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화물선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목선이었지만 브로커는 이 배가 일본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했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고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지만 모두 가난하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출항 전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들키면 모두 잡혀서 집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협박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배는 조용히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브로커들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서로를 붙잡았고 멀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옥순이는 배 안에서 계속 집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나아졌을까? 아버지는 다리 치료를 받고 있을까? 동생은 밥을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일본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배가 멈췄습니다. 브로커들은 이제 곧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백길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계획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다시 일본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섬에는 이미 다른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로 온 아이들을 보는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본으로, 어떤 아이들은 태국으로, 또 어떤 아이들은 필리핀으로 팔려갔습니다. 옥순이는 일본 오사카의 한 유흥가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식당 서빙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옥순이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식당 일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접대를 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고 도망치려 하면 더 심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권도 돈도 없었고 일본어도 할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옥순이의 가족이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일주일 정도 후에 첫 편지가 올 거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브로커를 찾아다녔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동네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퍼져나갔지만 누구도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의 골목마다 불안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라는 13살 소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마진 철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부두에서 집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집에는 항상 가난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부두에서 일하던 중 한 남자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일하면 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든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더 많은 돈을 벌면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철수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일본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지금의 5배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평생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철수 역시 밤에 트럭을 타고 부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의 한 공장 지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여러 공장으로 나뉘어 팔려갔습니다. 철수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노동 조건은 참혹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고 휴식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고 잠자는 곳도 비좁은 기숙사였습니다. 무엇보다 기계에 다치는 사고가 빈번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손가락을 다쳤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소녀는 매일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었고 부산의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돈도 없었고 공장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감시가 삼엄했고 도망치려다 잡히면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항구를 중심으로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출이나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그들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난한 가정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동네 사정을 파악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부모들과 친분을 쌓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성공 사례를 들려주며 꿈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의 유력 인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습니다. 항구의 일부 관리자들도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이런 부패의 고리 때문에 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밀항 루트도 다양했습니다. 직접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를 거쳐가는 우회 경로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적이 어렵고 중간에서 사람들을 분산시키기도 쉬웠습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간 기지를 두고 그곳에서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가장 어린 경우는 10살 정도였고 가장 나이 많은 경우는 20살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더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은 주로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로 팔려갔습니다. 일본의 유흥가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높은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접대해야 했으며 거부할 경우 폭력을 당했습니다. 많은 경우 성적 착취도 당했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은 주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섬유 공장, 일본의 중소 제조업체, 때로는 어선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노동 조건은 열악했고 임금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동 피해자들의 경우였습니다. 10살 안팎의 어린아이들도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구걸을 하게 하거나 위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장기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끔찍한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단순 가출로 치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사 수사를 한다 해도 체계적인 조사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의 부모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1978년경부터는 해외에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던 한국인 교민들이 우연히 한국 아이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오사카의 한 유흥가에서 부산 사투리를 쓰는 소녀를 만났다는 교민의 증언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는 현지 공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여권도 없이 감시를 받으며 강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어촌에서는 한국인 소년들이 어선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당국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뒤늦게
특별수사반을 구성했고 해양경찰청과도 합동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라 범죄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인신매매 조직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광범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브로커, 운송 책임자, 해외 연결체, 현지 관리자 등 역할 분담이 명확했고 각 단계마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공무원과 경찰관이 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례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매일 경찰서와 관청을 드나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는 직접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자식을 찾으려 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어머니는 딸이 떠난 지 1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두에 나가서 혹시 딸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물어봤습니다.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은 두 자녀마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모여 서로 위로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1979년 들어서는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은 더뎠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운 좋게 탈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현지 한국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서였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인신매매의 실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했지만 임금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심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몇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우연히 만난 한국 교민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 장벽, 법적 지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쉽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설사 돌아온다 해도 사회 복귀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트라우마와 정신적 후유증, 그리고 사회의 시선 등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적인 선택으로 내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산의 항구는 지금도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1970년대 그 어두운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끔 부두를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면 그때 사라진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과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사람을 어떻게 절벽 끝으로 내모는지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갖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경제 성장과 정치적,
변화가 우선순위가 되었고 인신매매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5년 어느 날 옥순이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11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회 복귀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기뻐했지만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철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태국에서 그의 소식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아들을 기다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아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1970년대 부산 항구 인신매매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